한계를 극복하고 4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 KF-X의 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 4, 3, 2, 1, 제로. 아나시스 2호 발사. 우리 군이 독자 통신 위성을 발사해 국방 우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초소형 드론부터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 이착륙 드론까지 첨단 드론 전력. 들어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안보의 최첨단 시대를 여는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방 포커스. 오늘은 국방안보의 최첨단 시대를 여는 방위사업청의 주요 사업과 추진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스페셜 게스트 홍희범 편집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의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원종대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오정석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안테나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김영록 교수입니다. 저는 무선통신과 레이더를 위한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마어마한 분들 모셨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세 분 나오셨는데 예. 방송은 정말 시민처럼 하시네요.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유, 지금 이제 뭐 전공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실현되고 증명되는 곳이 국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이 확산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인터넷, 우리가 항상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인터넷도 사실 국방 기술부터 나온 거고요. 아, 그래요? 예, 또 휴대폰 기술, CDMA 기술도 사실 국방 통신의 암호화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요즘 무인 드론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무인기는 사실 국방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무기 체계로 이미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무기 체계는 극한의 환경에서 정확한 정밀도를 항상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기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국방 분야에 대한 무기 체계는 신기술이 적용이 되는 테스트베드 또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최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 기술이 가장 먼저 증명이 되고 실현되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 교수님. 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서 사실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이제 4차 산업혁명하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주요 키워드가 가상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즉 무인 기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방 작전 수행 시나리오를 하나 떠올려 보면요, 가상으로 모의 시험하고 또 육해공에서 수집되는 이제 많은 표적 정보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무인 드론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기술의 3박자를 모두 필요로 하고 동시에 필요로 하고 가장 먼저 실현되는 증명되는 수요처가 바로 국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가 막 쏙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 예. 교수님도 부탁드립니다. 네, 의료 분야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면 네. 우리 국방은 국가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가 적을 포착하지 못해서 적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당하면 이제 국가의 존폐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비용과 상관없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가장 먼저 국방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실현되고 증명되는 이 국방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달입니다. KF-X의 가장 중요한 장비. 이게 독자 개발됐다는 소식이 발표됐는데요. KF-X라면은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아닙니까? 그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핵심 장비를 개발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네네. 예. 역시 우리 국방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공부 많이 해옵니다. 예, KF-X가 뭔지는 아시는데 그럼 그 핵심 장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핵심 장비. 전투기 핵심 장비 하면 뭐 나는 거하고 쏘는 건데.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국방 개그맨의 선택은 바로 미사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사일이 중요해요, 사실. 공격력이 정말 대단히 확대되고 있고 사거리도 중요하고. 미사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사일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미사일은 아니었고. 아니에요? 예, 그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예. 아니 잠깐만, 전투기는 마하 6, 7 정도 속도를 쫙 내는 엔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 아니 왜 뜬금없이 무슨 레이더가 핵심 장비라고 하시는지. 아니 이게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흥분했습니다. 이게 아니 전투기 레이더가 뭐가 중요해요 사실. 답을 잘 주셔야 됩니다. 쏘는 게 중요하지. 네, 레이더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차량에서 우리 낮이든 밤이든 차량에서 레이더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요. 자율주행 기술도 있지만 특히 전투기에서는 레이더는 이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적의 육해공의 무기 체계를 감지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네. 전자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빛이 없는 밤이나 어려운 기상 조건에서도 정확히 감지할 수 있는 군의 핵심 장비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적군이 위치를 숨기고 아군을 이제 교란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물체들이 있는데 이 물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 고도화된 네. 레이더 기술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레이더 정말 중요한데 요즘 뜨는 레이더가 있더라고요. 에이사 레이더. 이게 어떤 장비인지 정말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에이사 레이더 장비의 어떤 성능 점검을 이스라엘에서 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예, 왜 그랬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장님? 네, 그 에이사 레이더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출고식을 8월 7일 날 했는데요. 그 실제로 레이더는 그 방금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전자파를 발사를 해서 반사된 전자파를 우리가 포착을 해서 저기 있구나를 아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레이더는 전투기 앞에 이렇게 코를 보시면 그 앞에 레이더가 있는데 맞아요. 예, 요 코 앞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게 이제 기계식 레이더라고 저희는 네. 얘기하는데 느낌 있죠. 네. 감성. 예. 그 기계식 레이더와 이 에이사 레이더를 비교를 해보면 사람으로 치면은 기계식 레이더는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렇죠. 어딨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에이사 레이더는 이게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야 자체가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한 번에 쫙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에 비교를 해보면 에이사 레이더는 여러 개의 표적이 어디 있어도 단번에 다 알고 있고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굉장히 많은 표적이 있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최첨단 장비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에이사 레이더를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뭐 미국, 이스라엘, 또 유럽의 선진국들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거를 개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가 제대로 개발이 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좀 외부에서 받아야지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사 레이더 개발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만든 게 제대로 만들어졌느냐를 점검을 해달라는 것을 이스라엘하고 같이 한 거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국내 항공기에다가 실제 우리가 개발한 시제를 장착을 해서 성능 점검을 했고요. 이게 네.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제 출고식과 성공적으로 하드웨어가 개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에이사 레이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더 각도를 자율적으로 조절 가능한 능동형 전자주사식 레이더로 360도 회전하는 2만여 개의 난눈으로 이루어진 잠자리 겹눈과 같은 원리입니다.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하나하나 각각의 목표물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향에 위치한 다수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에이사 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이사 이제 레이더를 장착을 하면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제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 목 디스크는 이제 안 걸리겠네요. 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사실 에이사 레이더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면서 개발에 착수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뭐 20년, 30년 걸릴 것이다. 뭐 불가능할 것이다.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수많은 우려 사항들 어떻게 극복하고 개발에 성공하셨을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실제로는 저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하면서 에이사 레이더의 기술이 너무 힘들고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많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술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기술이니까 또 이제 이전이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동맹국인데도 있었습니다. 불구하고요. 네. 예. 워낙 기술 자체가 중요하고 소중한 기술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당시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할 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20년 전서부터 사실 저희는 수많은 종류의 레이더를 자체 개발을 해왔습니다. 비록 A사, 항공용 A사는 아니었지만 함정용 A사 레이더를 개발을 해서 성공시킨 바 있고 또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를 또 개발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예.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 4년, 5년간의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 또 국방과학연구소와 또 이 시제개발 업체의 연구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좀 지금까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이거 한미 동맹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아니 우리 그 편집장님하고 교수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따져봐야죠. 근무 태반 아니에요 예. 지금. 빨리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 간의 기술 이전 거부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기술이라는 게 워낙 귀중한 거고 뭐 받는 쪽에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주는 쪽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고요. 실제로 인도 같은 경우도 뭐 러시아나 프랑스에서 무기를 구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벌어져가지고 뭐 계약이 지연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결코 드물지가 않습니다. 뭐 그런 게 뭐 흔한 일이다. 예, 적진 않은 일이죠. 뭐 동맹국이라고 꼭 기술 이전을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이런 얘기를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 교수님, 현대 최신 전투기는 우리가 날아다니는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그 부분에 이제 현대 그 전자장비가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KF-X에는 어떤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고 A사 레이더 이거 기술 수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말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4.5세대급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 A사 레이더뿐만 아니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도 들어가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도 들어가고 또 상대방의 또 레이더를 또 방해하는 방해 전파 제모도 들어가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원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A사 레이더가 가장 도전적이고 정말 어려운 기술이고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높은 산을 하나 넘었다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단계를 네. 넘었다고 볼 수 있죠. 1단계 넘었다. 네. 예. 지난해 그 서울 아덱스에서 그 KF-X 실물 이제 모델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레이더 개발했으니까 이제 화염 정정을 찍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4년 만에 개발한 거는 훌륭한 일이지만 그 기능을 구현할 소프트웨어 개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갑자기 이제 레이더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인지 뭐 소프트웨어 아니 컴퓨터 본체는 있는데 윈도우가 없다 뭐 이런 뜻인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은 있는데 어플이 없다. 혹은 뭐 국방 포커스는 있는데 저 황영진이 없다. 이런 중요한 게 빠졌다. 아니 윤지원은 왜 뺍니까? 이유는 없다. 부장님 쉽게 줘. 우리 네. 애기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네. 예, 그 레이더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합니다. 네. 전투기의 레이더는 실제로 이제 공중에 있는 표적도 잡고요. 또 해상에 있는 표적도 잡아야 되고 지상에 있는 표적도 잡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형도 탐색을 합니다. 레이더로. 그다음에 하나의 표적을 탐지했으면 이걸 또 추적도 해야 되고요. 네. 상당히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PC의 하드웨어를 잘 개발했어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사실 그 우리가 원하는 기능으로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즉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PC에다 탑재를 해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 A사 레이더도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기능의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개발을 해서 계속 탑재를 하면서 그 기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도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개발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21년도에 이제 시제 초도 비행기가 나오는데 그때 탑재를 할 때는 상당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될 거고요. 또 22년도에 이제 최초 비행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는 또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계속 시험 비행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업그레이드는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또 하드웨어가 네. 계속 발전되어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또 지난 7월에는 아나시스 2호 우리 군 뭐 최초란 말도 쓰는데 군 전용 통신 의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5, 4, 3, 2, 1, 0. ignition. 지난 7월 우리 군의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32분 후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발사 38분 뒤 첫 수신에 성공했으며 10일간의 궤도 이동을 통해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성능 시험을 거친 뒤 아나시스 2호가 군에 인수되면 우리 군은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돼 통신체계 구축으로 전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해 네트워크 중심전을 구현할 핵심 무기체계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나시스 2호는 대한민국 우주국방력 확보에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도 그 영상을 잘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저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세 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군 독자 통신 위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why? 왜 미국에서 쏘아 올린 건지 첫 번째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게 우리 군 첫 전용 통신 위성이라고 이제 아나시스 2호라고 하던데 1호는 어디 간 겁니까? 1호 어디 간 거예요? 1호 실패하고 지금 덮은 거 아니에요? 1호 실패해갖고. 1호 미싱.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나시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되는 건데 왜 아나시스 이게 무슨 세종대왕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우리 국방맨 정말 예리하고 예리합니다. 뜨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송고하고 왜 1호는 어디 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자, 답변해 주시죠. 우선 미국에서 이제 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실제로 위성이라는 것이 조그만 위성은 한 100kg짜리도 있지만 실제로 이 통신 위성은 거의 5톤이 넘습니다. 5톤. 예, 엄청 큰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그 통신 위성은 사실 정지 궤도라 그래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36,000km에다가 딱 안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5톤짜리를 36,000km에다가 딱 안착을 시켜야 되니까 실제로 그것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형 발사체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수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5.5톤짜리를 36,000km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좀 더 개발이 더 필요하고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올려놓아야지 되는 것은 미국에서 그 외국의 로켓에 탑재를 해서 발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국형 발사체를 계속 개발을 하면 뭐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호로 갑니다. 1호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이렇게 질문을 하실 1호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사실 그 1호가 있습니다. 있죠. 예, 네. 그 1호는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무궁화 5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무궁화 위성 뭐 아리랑 맞아요, 맞아요. 예, 있었어. 예. 그 중에 무궁화 5호가 사실상 아나시스 1호입니다. 이게 그 무궁화 5호는 2006년도에 발사가 됐고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23년까지는 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국방 전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국방이 같이 사용하는 네. 거다 보니까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은 이번에 쏘아 올린 아나시스 2호가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이고요. 1호는 이제 민군이 같이 쓰는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거 무궁화도 있고 우리 명칭. 호돌이나 이런 걸 봐야 돼요. 호돌이 좋습니다. 뭔데 왜 아나시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예, 그 사실 굉장히 제가 세 번째 질문이 가장 뼈아픈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아나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면 예. 설명을 드리면
쉽습니다. 아나시스는 A, Army, N, Navy, 네. A, 에어포스, S, Satellite, I, Information, S, System. 이걸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국방 분야에서는 과거서부터 좀 이렇게 영어식 약자를 많이 사용을 해서 좀 이렇게 무기체계 명명을 했었던 거가 좀 있었다 보니까 2006년도 처음 쏠 때 그 민간에서 무궁화, 국방에서는 아나시스 이렇게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나시스 2호라고 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나시스 2호가 된 그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제 명칭은 한번 조절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국민들이 딱 어감이 올 수 있게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정말 군 최초의 통신 의성이다. 근데 이런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예, 통신 의성입니다. 군이 쓰는 자 어떤 요거는 오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군 최초로 이제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을 발사하면서 사실 이 의미는 이제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상에서만 기존의 이제 군 통신 체계를 운영할 때는 이제 전자파가 전파될 때 이제 그 산악지대나 지형 조건을 만나면 통신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높은 고도에서 군 전용 이제 통신 위성을 확보함에 따라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상시 안정적인 통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능적인 특성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또 국내에 군 개발에 이제 국내에서 많은 방산업체와 중소업체들이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국산을 통한 대한민국 우주 국방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나시스 2호 발사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 10번째로 전용 군사 위성을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9개 국가도 궁금합니다. 예?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는 경계가 없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막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개를 막 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희가 알만한 나라들은 다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9개국이고요. 저희가 이제 10번째로 올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이것도. 이제 쏘아 올려서 운영하면서 역시 그 완성도를 계속 높여서 좀 더 좋은 또 통신 위성을 또 쏘아 올려야 되겠죠.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서 업그레이드 많이 하고 완성도를 높여서 신중하게 쌓아 올려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공위성 하나를 쏘아 올리는데 뭐 2, 3천억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아나시스 2호와 함께 새로운 군 위성 체계를 구축하시려면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텐데요. 이게 과연 충당이 가능할까요? 예, 사실 2천억, 3천억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예산이죠. 네. 예. 실제로 하지만 이 위성은 한번 쏘아 올리면 20년 이상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20년 이상. 예, 그러다 보니까 뭐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좀 그렇게 연도별로 나누면은 사실 그 약간 좀 체감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돈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 통신위성이 올라갔을 때 효용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동하는 모든 무기 체계가 통신위성을 통해서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상황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전투력 자체의 시너지 효과는 실제로 그 비용에 비해서는 수십 배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중기 계획상 그 향후 5년간의 방위력 개선비에 지금 투자를 하려는 비용이 이제 100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설 게스트의 질문에 부장님께서 정말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나시스 2호 이거 전력화를 위해서 아직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남아 있고 이게 전력화가 됐을 때 또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우선 7월에 발사를 했고 네. 지금 궤도에 제대로 안착이 됐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됐어. 예, 그 다음에 궤도에 안착을 해서 현재까지는 위성 자체에 대한 성능을 검증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다 정상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다는 네.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위성만 잘 되면은 되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는 위성을 받는 수신 장비들하고도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수신 장비들을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이 제대로 되는지를 갖다가 시험 평가를 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이것들을 다 끝내면 이제 전력화가 가능을 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내년에 정상적으로 전력화 됐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무인기를 하나 날린다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위성을 통해서 이 정보가 상호 간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지상군이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통신성이 올라가 있으면 24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예. 다 통신이 됩니다. 네. 예, 이거는 정말 엄청난 네. 거거든요. 전투 작동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네. 무기 체계가 어디에 있든지 통신이 가능하다. 함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먼 바다에 나가 있어도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칼과 창으로 싸우던 것이 통신성을 올라가면 총과 포로 싸우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상당히 그 우리 군 전력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대단하다. 네, 아나시스 2호의 위력 그리고 효용성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뭐 충분히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개발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안보의 또 최첨단 시대를 열고 있는 방위사업청 중요한 사업청 하나 또 드론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드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드론의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고 가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드론 넌 누구니? 스페셜 게스트의 보충 수업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예. 드론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주력이지만 태어난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다고요? 100년이 넘었어요. 드론이? 예,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를 무선으로 조종해가지고 폭약을 싣고 적진에 자폭을 시키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시험까지 했어요. 이게 왜 나왔냐? 사실 간단한 게 비행기를 사람이 타고 폭격하러 가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쪽의 생명도 최대한 덜 소모하고 네. 또 사람이 없이 직접 무선 조종으로 가면은 어떤 조종사의 공포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더 정확하게 목표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드론의 전신이 되는 무인기의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고요. 그게 2차 세계대전에 실용화가 됐어요, 실은. 무선 조종으로 적진에 자폭하는 무인기. 그렇게 실용화가 돼서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베트남 전쟁을 거쳐서 뭐 정찰용 무인기도 나오고 또 심지어 20년쯤 전부터는 직접 미사일을 싣고 적에게 공격을 하는 공격용 무인기도 이미 실용화돼서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할 뿐 아니라 역사도 깊은 무기체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드론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지고요. 또 군사 분야의 드론 계속해서 이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론은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온 용어지만 이제 최근에 드론을 보면 정말 그 최첨단 기술 투어를 연상케 합니다. 이제 가볍고 내구성 있는 소재를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오랜 시간 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먼 거리까지도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산업은 이제 항공,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센서 등 다양한 분야에 4차 산업 이제 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융합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드론과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기존 산업에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서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16년 7조 2천억 원, 2022년 43조 2천억 원, 2026년에는 무려 90조 3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드론 기술과 여기서 파생되는 많은 기술들이 점점 거대한 산업군을 창출하면서 군사 분야 활용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드론으로부터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전한 암티 드론 산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드론 산업도 이제 최근 군에서 활용하는 드론의 파생 기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드론은 어디까지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교수님 궁금합니다. 예.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럼 바로 가볼까요?
국방의 모든 것, 국방 지식의 늪,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정말 이상합니다. 그 어떤 시스템도 자유자재로 이용하죠. 계속되는 위협,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걸까요? 그 정체는 바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거대하고 치명적인 병기로도 변신. 때론 무사 귀환을 돕기도 합니다. 수많은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이것, 여러분 뭔지 아시죠? 무인 항공기, 드론 모두 정답입니다. 버린에는 윙윙 소리를 의미하며 자율적 또는 원격 조종으로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의 총칭이 바로 드론. 드론은 형태에 따라 헬리콥터처럼 날개가 돌아가는 회전익 드론과 비행기처럼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 드론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드론은 회전익. 좀 전에 봤던 건 이건 고정익, 이건 회전익. 오케이? 드론은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에 쑥 들어와 있는데요. 사람을 대신해 씨앗을 뿌리거나 원하는 곳에 농약을 살포하고 위험지역 안전점검도 출동! 근거리 배송쯤이야 자율비행으로 알아서 척척!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선 한 명의 조종사가 무려 1218대의 드론을 조종해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25 전쟁 70주년 행사에서도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죠. 적의 눈을 피해 은밀하고 빠르게 군사 분야에서 드론은 그야말로 미래 핵심 전력. 본격적인 군사용 드론 시대를 연 걸프전 이후 전장에서의 드론 활용은 업업업.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은 MQ-1 프레데터를 투입시켜 정찰, 공격력까지 더해 센서 투 슈터 시스템을 구현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곳은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의 한 도로 위. 화염에 휩싸인 차량. 그 속엔 이란의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있었습니다. 이란 최고 실세를 은밀하게 쫓아가 한 방에 쾅!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 드론을 이용한 미군의 기습 공격이었죠. 2019년엔 10대의 드론이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을 공격해 순식간에 시설 가동 중단, 국제 유가는 15% 이상 폭등했습니다. 드론, 너 정말... 세계 군용 드론 시장은 매년 쭉쭉쭉 증가하고 있으며 첨단 군용 드론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 적을 압도하는 군집 드론. 조종사 대신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 작게, 더 작게. 정찰용 나노드론도 추가요. 우리 군 역시 각종 정찰용 드론과 대공 제압 드론을 운용 중이며 국방개혁 2.0을 통해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로 이렇게 다양한 드론도 도입할 예정. Coming soon. 드론 전력과 함께 더욱 스마트하고 강해진 디지털 강군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식! 예, 정말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재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드론, 그리고 군사용 드론, 이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국방 드론이 돼야 되는 어떤
특별한 요건이 있는지 요거는 아무래도 원 부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예. 답변 주십시오. 예, 지금 국방에서는 무인기, 드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방에서는 멀리 가야 되고 또 오래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정익 항공기의 형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방 분야에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용 통신 장비, 또 암호 장비, 예. 또 군사용 지도, 또 군사용 GPS 장비들이 장착이 돼야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간 드론 기술과 무인기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공기 형태가 아니지만 오래 떠 있을 수 있고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군사용 장비들도 교체해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과 드론과 국방 드론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민간 드론을 우리가 국방에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민간용 드론을 또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어떤 기계를 좀 바꾸면 군사용 드론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큰 차이 없다. 네, 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이 드론 기술이 7위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사실. 그럼 민간과 손을 좀 잡고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국방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은 상당히 긴 기간이 요구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는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실제로 연초에 신속 시범 획득 사업으로 그 4가지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네. 그중에 3가지가 드론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국방에서도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활용해야 되는 예. 그런 분야라는 것도 저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서 지금 드론 관련된 이 개발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국방 드론의 요건을 다 갖추지 않아도 일단 도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그렇습니다.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우선 민간 제품이 군에서 그대로 사용했을 때 활용성이 있는지를 네. 먼저 시범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군에서 판단을 하기에 이건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선 구매라든지 해서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 국방 드론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장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시범을 보이고 나서 나중에 들어올 때, 실제로 구매해서 들어올 때 바꿔서 장착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범 운영 후 이제 군의 소유에 맞추는 게 리스크가 큰 건 아닌지 뭐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교수님, 신속 시범 획득 사업 우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최근에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가 있습니다. 네.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스펙을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이거를 신속하게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 개발 비용을 오히려 절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통해서 획득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드론 조금 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올해 1차 사업을 통해서 1차 선정이 끝났고요. 지금 2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1차에서 선정된 드론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해양 경계용 드론이 있고요. 감시 전찰용 수직 이착륙 드론, 그다음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가 있습니다. 해양 경계용 드론은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고요. 또 상용 LTE망을 통해 가지고 그 영상 정보를 갖다가 LTE망을 통해서 그 전송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 정찰용 수직 이착륙 드론은 이제 말 그대로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시 수평 이동을 고정익하고 회전익 형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각각의 장점을 활용을 하는 그런 드론이 되겠고, 그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상당히 빠릅니다.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2차 사업 과제 공모가 마무리됐고, 그 2차 과제를 선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2차 과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지금 응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차 사업 선정에서 4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네. 그 네 번째는 휴대용 안티드론 건입니다. 그 실제로 2015년도에 북한에서 소형 무인기가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네. 이슈가 됐었던 적을 기억하실 네, 텐데요. 기억해요. 예. 그때 그 휴대용 무인기, 그 조그만 무인기가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 실제로 사실상의 수단이 당시에는 막막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약에 이런 안티드론건이 있었다면은 말 그대로 전자파를 쏴서 그 소형 무인기의 그 GPS 신호를 갖다 마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소형 무인기가 추락을 하든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소총 형태로 이렇게 드론 건 형태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시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범을 해보자라고 해서 네 번째 과제로 안티드론 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속 시범 획도 사업 이거 정말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로 쭉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 편집장님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사청이 이제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는 드론 전력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그 추가로 확보해야 될 뭐 드론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일단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선정하신 종류들이 대체로 지금 군에서 소요하는 그 종류들을 상당 부분 갖췄다고 보긴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 소부대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폭 드론, 즉 정찰을 하다가 목표가 나타나면은 필요하면은 직접 폭약을 싣고 자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소요 재개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드론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 드론을 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드론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모품 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직접 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뭐 바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량 확보도 좀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통신 위성도 떴지만 뭐 기타 통신 지휘 이런 거를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뭐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어쨌든 방위사업청 정말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방안보의 최첨단 시대를 열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요 뭐 사업 또 과제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그 다짐, 각오 또 과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얼마 전에 존스 홉킨스의 APL이라는 연구소에서 인공지능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조종사와 시뮬레이션 전투를 했습니다. 결과는 조종사가 5대 0으로 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국방 기술에 제일 먼저 적용이 돼야 되고요. 또 이 연구개발 비용이 연구개발 예산이 이 모두 다 거의 뭐 국방 예산으로 국방 과학기술 개발에 쓰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이제 미국 의회 조사국이 6개 미래 군 기술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제 3개 그 키워드에는 이제 무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이제 3개, 절반인 3개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 기술. 사실 제목만 보면 이제 군수 무기 기술인지 민수 기술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예. 자, 앞으로 점점 더 군 핵심 기술 확보에 민수 기술과 군수 기술의 그 구별이 없어지는 만큼 민과 군이 긴밀히 협력해서 기술 개발의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이 또 미래에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확보 더 필요하다. 또 민군 협력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부장님. 예, 우선 두 교수님의 소중한 말씀 저희가 잘 참고를 하고요. 저희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한 이후에 지금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릅니다. 네. 하지만 기존의 획득 시스템은 또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속히 또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에도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고 또 우리 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것, 또 우리 방위 산업의 역량을 증가하는 것, 둘 관계의 선순환을 정말 만들어야지 되겠다.
그것이 우리 군도 위하고 우리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방위사업청이 뭐 13년 됐지만 훨씬 더 모든 역량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편집장님은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이 통신위성이라든가 이 드론 관련해서 저도 사실 궁금한 점이 많았고 특히 이 아나시스 2호 그다음에 신속 획득 사업으로 들어오는 드론 같은 부분들 오늘 이렇게 얘기를 알기 쉽게 좀 전달을 받아가지고 저 말씀을 해주셔서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방 개그맨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저 미래의 방위사업청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래의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합니다. 오늘 학습 효과가 100% 잘 발휘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 획득 기관으로 국방안보의 최첨단 시대를 열어나갈 방위사업청의 주요 사업들이 착착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기대해보면서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네, 감사합니다. 네.